엄마, 그냥 사라져버려요. 죽는 게 최고야. 그 차갑고 날카로운 말은 내가 43년간 온 마음 다해 키우고 사랑했던 딸의 입에서 나왔고 어떤 칼날보다 더 깊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손에 들린 작은 생일 케이크를 붙잡고 서 있었고 발치에는 정성껏 고른 선물 상자가 밝은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 생일이면 늘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그녀의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변했고 오직 그녀의 잔인한 선고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평생 한숨, 한숨, peso 한 푼 한 푼을 자식을 위해 바쳐온 엄마가 축하의 날에 어찌 이토록 잔인한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바쳐온 변함없는 사랑과 밤샘, 끝없는 희생의 결과란 말인가? 엄마의 마음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질 수 있는 걸까? 한때 그토록 다정하게 잡았던 바로 그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걸까? 나는 그때 생각했다.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헌신이 단지 큰 실수였을까?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궁극적인 겁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을 뿐이었을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일말의 후회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지쳐버린 듯한 짜증과 나를 향한 깊은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내 몸은 갑자기 무거워졌고 손에 든 케이크가 마치 천근만근의 짐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있었고 가슴 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밝힌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쩌면 이 비수가 밝힌 것 같은 깨달음이 내게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지난 43년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그녀의 삶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것을.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전부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 나는 두 직업을 병행하며 그녀의 학비와 옷, 그리고 친구들처럼 가질 수 있는 모든 작은 기쁨들을 마련해 주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는 지친 몸으로 그녀의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나의 하루는 그녀를 중심으로 돌았고 나는 그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집을 마련했을 때 나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매달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나는 아끼고 또 아꼈다.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않고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사치라고 여겼다. 그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숨겨두었던 작은 비상금까지 모두 털어냈다. 그녀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녀의 졸업식 날,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다. 그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주었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동화 같은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다. 그 후 그녀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은행에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녀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녀가 성공하기를 바랐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기꺼이 손녀, 손주들을 돌보았다.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나는 매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돕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나의 노년은 그렇게 손주들의 재롱과 딸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딸을 위한 엄마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을 듣고서야 나는 비로소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집 대출금, 학비, 결혼식 비용,
사업 자금,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며 들어간 모든 생활비와 용돈, 대략 500만 페소. 그것은 내 평생의 노동과 땀과 희생이 만들어낸 숫자였다. 그리고 그 숫자만큼이나 무거운 것은 내가 그녀의 감정적인 쓰레기통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모든 불평과 짜증을 들어주며 그녀의 스트레스를 대신 받아주었다. 내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엄마, 그냥 사라져버려요. 죽는 게 최고야 였다는 사실은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고 나의 모든 희생을 짓밟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명료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일방적인 착취였고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파괴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생각했다.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내 마음속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위한 불꽃이었다. 나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나 자신을 너무나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였다. 내 남은 생을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제의 충격과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차분하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제일 먼저 딸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던 은행 대출 상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은행에 연락해서 내가 연대 보증인이었던 모든 금융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알렸다. 예상대로 은행 직원은 당황했고 몇 차례의 확인 전화를 통해 나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는 딸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도 받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찾아올까봐 나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의지했던 공생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마치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밀려왔다. 내 이름으로 개설되어 딸과 함께 사용하던 공동 계좌에서 모든 자금을 인출했다. 내가 노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요청으로 공동 계좌로 두었던 것이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돈이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내가 딸의 집 담보대출 연대 보증인이었음을 상기시키고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문의했다. 은행 직원은 담보권 실행 절차가 시작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택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 마음은 아팠지만 더 이상 그녀를 위해 희생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이었다. 내가 준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나에게 준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이런 결단을 내리게 했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내가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고 과거의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유럽. 그곳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곳이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작은 아파트를 미리 예약했다. 내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나의 노년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떠나는 날까지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딸에게는.
나는 그녀의 방해나 동정 혹은 분노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새벽 일찍 나는 홀로 공항으로 향했다. 떠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다. 죄책감, 해방감,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고향의 불빛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 나의 과거여. 그리고 안녕, 나의 새로운 삶이여. 유럽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낯선 언어와 문화에 압도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밀려왔다. 나는 이곳에서 혼자였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고 나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나는 이방인으로서의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제일 먼저 현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언어 학원에 가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알파벳부터 다시 배웠다. 처음에는 어렵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같았다. 점차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나는 또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시장을 구경하고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저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감을 다시 느꼈다.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다. 식사를 직접 준비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취미도 시작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 결정 하나하나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물론 딸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내 휴대폰으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얼마 후 내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딸의 집 담보 대출 상환이 연체되었고 은행은 내게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요구했다. 나는 은행에 내가 더 이상 그녀의 재정적 지원자가 아니며 나의 모든 권한을 포기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딸에게 담보 대출 연대 보증을 서주면서 내가 그 집에 대한 권리도 일부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내용은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나를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딸로 만들었다는 식의 말들이었다. 그녀는 내가 사라져버리라는 저주를 했던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나는 그 이메일을 읽고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그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다. 딸이 나를 사법 당국에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노망이 나서 판단력이 흐려졌으며 따라서 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녀는 내가 유럽으로 떠난 것이 정신착란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 내 재산을 통제하려 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뻔뻔함에 경악했다. 그녀는 내가 돈을 끊자마자 내가 미쳤다고 주장하며 내 돈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다. 병원에서 정신건강 평가를 받았고 의학 및 법률 전문가들은 내가 완벽하게 명료하고
판단력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내 의사와 변호사는 내가 정상적인 상태이며 나의 행동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증명해 주었다. 결국 딸의 고소는 기각되었다. 오히려 그녀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그녀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나는 내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다. 나는 재정적인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얻으며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은퇴 자금은 조금씩 늘어났고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었다. 나는 또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처럼 감정적, 재정적 학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이 든 여성들을 위한 글이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올렸지만 점차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는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내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엄마는 봄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나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책은 노년의 여성들이 자녀들의 착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가이드였다. 나는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고 다른 여성들과 직접 만나 나의 경험을 나누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그 무력했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주도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한편 딸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은행은 그녀의 집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밟았다. 나는 나의 변호사를 통해 은행과 협상했고 내가 담보대출 연대 보증인이었던 만큼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내 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 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나는 고향에 가지고 있던 작은 아파트도 처분했다. 나의 순자산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나는 이제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사회는 나의 이야기를 단순한 가족 비극으로 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나이든 부모가 자녀의 착취에 시달리는 문제는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의 책과 강연은 침묵 속에 고통받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보호할 용기를 주었다. 나는 많은 감사 편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나의 손녀와 손자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들은 나를 그리워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들을 만났다. 유럽의 한 작은 카페에서 어른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고 나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나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나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딸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잊을 수 없었고 그녀와 다시 엮이는 것은 나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나는 이제 유럽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나의 삶은 풍요롭고 평온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다. 어느 날 나는 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의 필체로 쓰인 편지에는 깊은 후회와 사죄의 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나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고 내가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어른으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했다. 내가 더 이상 그녀의 짐을 대신 짊어질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 편지를 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편지였다. 가족 간에도 분명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무분별한 희생은 결국 자신을 파괴할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자기 파괴와 동의어가 될 수 없다.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을 요구하며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는 것은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제 그것을 명확히 알았다. 나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